지난 에피소드에서 암흑물질 관련 최신 연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둘 다 이름에 암흑이 들어가다 보니 이 둘을 구분 없이 섞어서 쓰고 있더군요. 하지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서로 바꿔 부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주 진화 과정에서 하고 있는 역할도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준비한 특별 진단 에피소드, 헷갈리기 쉬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흑물질부터 정리해볼까요? 은하의 질량은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은하를 저울 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대신 천문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은하의 질량을 구합니다. 우선 하나는 은하가 얼마나 밝은지 전체 밝기를 보고 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죠. 마치 샹들리에 전체 밝기를 보고 전구가 대략 몇 개쯤 모였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추정한 질량을 밝기 질량, 광도 질량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방법으론 은하의 중력에 붙잡혀 궤도를 돌고 있는 은하 속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겁니다. 각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는지를 보면 그 별을 붙잡고 있는 은하 전체 중력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도의 중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하의 전체 질량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질량을 중력 질량, 역학적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생각하면 똑같은 하나의 은하의 질량을 쟀을 때 당연히 광도 질량과 역학적 질량 모두 같아야 할 겁니다. 방법만 다른 것일 뿐 어쨌든 똑같은 은하의 질량을 잰 거니 말이죠. 하지만 실제 우주에선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똑같은 은하의 질량을 잰 것인데 두 값은 너무나 다르게 나오죠. 평균적으로 은하의 광도 질량에 비해서 역학적 질량은 4배에서 5배 가까이 더 무겁습니다. 빛을 내지 않는 어둠의 질량의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은하의 밝기만 가지고는 느낄 수 없는 은하 속 내장지방과 같은 이 미지의 질량을 암흑물질, 다크매터라고 부르죠. 암흑물질은 빛을 발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중력으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죠. 암흑물질의 단서를 처음 발견한 건 1930년대 천문학자 쯔비키였습니다. 그는 3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머리털자리 은하단 속 은하들의 움직임을 관측했는데요. 놀랍게도 은하단 속의 은하들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게나 빠른 속도라면 진작 은하단의 중력을 벗어나서 은하들이 멀리 탈출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은하단 속에 은하들의 질량만 가지곤 그 빠른 은하들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중력을 설명할 수 없었죠.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쯔비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 인비저블 매터가 추가로 있을 거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1970년 천문학자 베라 루빈은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질량의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죠.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 속의 별들이 너무나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오래 전에 안드로메다의 중력을 벗어나서 멀리 날아가 버렸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별들이 지금껏 날아가지 않고 은하의 중력에 잘 붙잡혀 있다는 건 안드로메다의 전체 중력이 겉보기보다 훨씬 강하다는 뜻이었죠. 즉 겉으로 보이는 광도 질량보다 중력을 행사하는 역학적 질량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베라 루빈은 앞서 쯔비키가 제안했던 보이지 않는 질량의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서 암흑물질이란 개념을 정립했죠. 물론 극소수의 물리학자들은 암흑물질 대신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상대성 이론은 거리 스케일에 상관없이 중력이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진 큰 문제 없이 이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일부에선 거리 스케일에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는 효율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수정 뉴턴 역학, 몬드라고 부릅니다. 최근엔 이 몬드 가설을 적용해서 은하 속을 맴도는 별들의 회전 곡선을 설명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몬드도 흥미로운 수학적 실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암흑물질이 완벽하게 부정당했다고 보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몬드만 가지곤 지금의 암흑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관측적 증거를 전부 설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흑물질을 품고 있는 육중한 은하단 주변에서 왜곡단 시공간을 따라 만들어진 빛의 신기루, 중력렌즈 현상이 있죠. 그리고 별과 가스, 암흑물질을 모두 갖고 있던 두 은하단이 빠르게 정면 충돌하면서 암흑물질이 멀리 벗겨져 날아가는 은하단끼리의 충돌 현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렸던 총알 은하단, 뷰렛 클러스터가 있죠. 중력렌즈로 파악한 중력의 분포와 전파, X선 관측으로 파악한 가스 물질의 분포를 보면 분명 크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충돌 중인 은하단의 모습은
다른 일반적인 물질과는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일치하지 않고 오직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하고 있는 미지의 물질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따라서 여기까지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별과 가스 물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하와 은하단의 지나치게 강한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물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암흑물질 없이 이 부족한 중력을 설명하는 몬드와 같은 수학적인 시도가 있긴 했지만 아직은 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중력 렌즈, 충돌 중인 은하단과 같은 모습은 실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들 암흑물질과 헷갈려하는 암흑에너지는 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암흑물질과 달리 암흑에너지는 반대로 우주를 팽창시키는 반중력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1998년 천문학자 솔 펄머터와 브라이언 슈미트 연구팀은 각자 독립적으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빅뱅 이후 꾸준히 같은 속도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던 우주의 팽창이 갑자기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아주 먼 우주의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재기 위해서 1A형 초신성을 활용했습니다. 초신성은 육중한 별이 폭발하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섬광 중 하나입니다. 그 지나치게 밝은 밝기 덕분에 아주 머나먼 거리에서도 쉽게 포착할 수 있죠. 특히 1A형 초신성은 별 2개가 함께 돌고 있는 쌍성에서 만들어지는 초신성입니다. 둘 중 더 빠르게 진화한 별은 거성 단계를 거쳐 외곽층을 모두 날려버리죠. 이후 이 별은 뜨겁고 작은 찌꺼기별 백색외성이 됩니다. 이후 다시 시간이 지나면 남은 동반성이 마저 나이를 먹고 거성에 접어들죠. 그런데 이번엔 거대하게 부풀은 동반성의 외곽 가스 물질이 앞서 먼저 진화를 마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백색 외성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미 죽고 남은 찌꺼기 상태였던 백색 외성은 갑자기 들어오는 동반성의 물질로 인해서 다시 서서히 질량이 증가하죠. 그런데 백색 외성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 질량의 한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하죠. 이 한계를 넘어서 백색외성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물질이 유입되면 바로 그 순간 결국 불안정한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빠르게 붕괴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1A형 초신성입니다. 이처럼 1A형 초신성은 딱 정해진 일정한 질량의 한계를 벗어날 때 폭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1A형 초신성의 최대 폭발 순간의 절대 밝기도 항상 같을 거라고 예상했죠. 바로 이러한 일정한 밝기를 표준 잣대로 활용하면 아주 머나먼 거리에서 터지는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잴 때 쓸 수 있습니다. 당시 솔 펄머터와 브라이언 슈미트는 바로 이러한 관측을 통해서 아주 먼 거리의 초기 우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최근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실제 팽창률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확인했죠. 이전까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률이 쭉 일정하거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팽창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다른 모습이었죠. 우주의 팽창이 일정하거나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빠르게 거세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러한 우주의 가속 팽창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우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중력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미지의 에너지를 가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암흑에너지, 다크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 진화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암흑물질은 어쨌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 덩어리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물질과 전자계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지만 중력을 통해 서로 끌어당길 수 있죠. 암흑물질의 강한 중력 덕분에 빠르게 맴돌고 있는 은하 속 별들이 은하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고 잘 붙잡혀 있습니다. 즉 암흑물질은 강한 중력으로 우주의 팽창을 더디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암흑에너지는 정반대입니다. 아직은 그 정체가 확실하지 않지만 암흑에너지는 중력에 대항해서 우주 시공간을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 연세대 이영옥 교수 연구팀에서 1A형 초신성의 최대 폭발 밝기가 꼭 일정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죠. 이를 통해 1A형 초신성을 먼 거리를 재는 표준 잣대로 쓰기 위해선 더욱 세심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 연구팀이 분석한 건 암흑 에너지지 암흑 물질이 아닙니다. 가끔 적지 않은 분들이 당시 이영옥 교수 연구팀에서 암흑 물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문장입니다. 일단 앞서 설명했듯이 당시 연구팀은 암흑 물질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 제시된 문제는 아직은 학계에서 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1A형 초신성 표준화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에 뒤이어 발견된 우주 배경 복사, 우주 표준 모델 등
또 다른 방식의 증거들이 암흑에너지와 가속 팽창 우주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 천문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무려 지난 30년 동안 관측한 아주 방대한 은하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우주의 팽창률을 재점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최근 논문에선 원A형 초신성과 세페이드 변광성 이 둘을 모두 갖고 있는 은하를 대상으로 아주 방대한 연구를 진행했죠. 상대적으로 거리 측정에 에러가 많은 원A형 초신성에 비해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활용하는 방식은 훨씬 정확하게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한 은하가 변광성과 초신성을 모두 품고 있다면 먼저 더 정확한 변광성을 활용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렇게 알아낸 거리로 다시 초신성의 밝기를 활용한 표준화 방법을 더 정밀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변광성 방법으로 좀 더 오차가 큰 초신성 활용 방법을 조율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러한 세밀한 조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A형 초신성으로 파악한 우주 팽창률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존에 알려진 대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더 깨끗한 결론을 확인했죠. 정리하자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암흑물질은 서로 중력을 통해 끌어당기죠. 따라서 우주에 암흑물질이 더 많아지면 우주 팽창은 느려지고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암흑에너지는 중력에 대항해서 우주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미지의 에너지죠. 암흑에너지가 지금보다 더 많다면 우주는 더 빠르게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게 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 둘은 그냥 얼버무려서 그게 그거지란 식으로 부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개념이죠. 앞서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의 연구팀은 암흑에너지의 발견에 대한 작은 반론을 제기한 것일 뿐 암흑물질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그 당시의 연구 결과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죠. 둘 다 암흑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이름이 비슷할지라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 둘은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부디 이 둘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주먼지 연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